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박종호의 팟수다. 엄청난 폭발음입니다. 그와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학교 바깥까지 들렸고, 지금 현재 학생들의 비명소리랑 아수라장거려서 비명소리와 수원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현재 학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를 한 개 더 가져오는 건데.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서초구의 학교로 전학을 간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이아무개 군이 어제 오후 이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 가스통 2개를 폭발시켰습니다. 이 폭발로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교실 유리창이 깨지고 벽 일부가 부서졌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가스통이 터질 때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고 있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특히 이 학생은 범행 전후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고, 댓글을 단 누리꾼들과 대화하며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이 바로 범행 이후 이 학생이 현장 상황을 전하는 목소리였는데요. 폭발 소리에 학생들은 놀라 밖으로 대피했고, 학부모들은 놀란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중학생이 범행을 한 것에 깜짝 놀랐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펑 소리가 났어요. 놀랐죠. 친구들은 뭐래요? 불이 났나? 이래서 그냥 대피를 했어요. 애들. 밖으로 막 나왔어요? 네. 네. 많이 놀라셨죠? 나중에 받고 놀랐죠. 엄마들이 보내줘가지고. 뭘 하세요? 어머니들 좀 의견이 좀 어떠세요? 어머니들은 이 학교의 양심을 품은 애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이 걱정 많이 하던데요. 처벌을 어쩔 수 없이 애가 너무 어리다, 이렇게까지 벌여놨으니 처벌은 면치 못하겠다 할 거야. 애 걱정하고 걔 부모님은 어떤 심정이겠냐고 그러면서 그런 걱정 주로 했어요. 오히려 더 네. 학생 걱정을 많이 하셨네요. 저희는 그때가 모임이 있어서 10몇 명 모여 있었는데 네. 엄마들 반응이 일단 벽이 무너졌다 해서 그 옆에가 1학년 마지막 반이었는데 거기 엄마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더니 그 벽이 무너지지 않고 애들 안 다쳤다고 그 소식 듣고 다 안심하고 그 애 걱정했어요. 아니 애 올려놓은 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네. 거를 엄마들이 보내줘가지고 그때 봤거든요. 애가 목소리 너무 어리더라고. 너무 어리고 정말 애가 영악하게 이렇게 뭔가 따져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자기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냥 해갖고 말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애 너무 어리고 애가 정신적으로 그 강아지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다고. 애 네. 걱정 많이 했어요. 갑자기 빵 하는 소리 나면서. 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놀랐죠. 네. 왜 중학생이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했죠. 사람이 제일 무섭네 이 생각했어요. 가스통을 폭발시킨 학생은 이 중학교를 1학년까지 다니다가 누나가 강남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함께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어젯밤 이 학생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전학을 간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한 대안학교로 전학을 또 갈 예정이었는데요. 이 학생은 원래 전학 간 서초구 중학교에서 범행을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에 다녔던 이 양천구 중학교에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생과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학생이 원래 다니던 이 양천구 중학교를 그리워했던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친구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이 소식 듣고 어땠어요? 이 학생이 그런 걸. 내가 아는 애라서 깜짝 놀라갖고. 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7반에서 터졌을 때 소리 들었어요? 아, 그때는 저희는 여기 체육 시간이어갖고 연기만 보여갖고. 연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애들이 나오길래 막 분한 정도? 이 사건 난 다음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런 일을 해가지고 좀 놀란 정도 애들 말하고.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이번 일에 대해서 따로 뭐 학생들한테 주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앞으로 또 누군가 들어오는 거 서성거리는 거 보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그때 한번 전학 가고 나서 저희 학교에 애들 보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로 직접 왔었어요, 중간에. 근데 한 번 왔어. 교실로 찾아오게 됐어요. 언제? 그때 한 메르스 그때쯤에 거기쯤에 그 후했을 때 여기 1학년 때 여기 다녀서 교복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체육복인가 입고 와가지고 갑자기 만나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 학생이 강남의 중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커피숍에서 만나본 지역 주민들도 학생과 이 학생의 어머니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많이 놀랐는데 처음에는 막 사실은 아이들 안전 때문에도 걱정이 돼서 화도 났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또 그 부모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걔가 그럴 수밖에 몰라. 걔는 이제 정신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그렇다고 하지만 그 부모는 나름대로 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을 텐데 그것까지 부모가 어떻게 할 수는 모르겠을 것 같고 학교 가는 건 줄 알고 보냈을 텐데 학교 가는 줄 알고 학교 간다고 간다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아이들 안전도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화가 났지만 또 역으로 엄마들이 생각해보면 그 엄마는 또 오죽하랴 또 한동안 살았던 엄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있죠. 속상하고 자식이 엄마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부모 마음대로. 그렇죠. 네, 죄는 밉지만 좀 가슴 아프고 속상한 면이 많아서 엄마들이 다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기에 좀 더 조심스럽고. 네, 그렇죠.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시구나. 바로 일어났을 때는 막 놀래고 애들도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일정한 시간이 흐르니까 엄마들도 이제 조금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화를 좀 사귀고 왜 걔가 그렇게 됐을까. 심정의 입장에서 자꾸 헤아리게 되니까 엄마들이 더 함부로 어떤 일방적으로 욕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체육복을 안 버리고 있었다는 게 아직도 여기에 정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딱 지명해서 누가 원망스럽고 그런 건 아닌데 순간 이제 판단이 아주 이제 좀 공상적으로 나쁘게 돼서 그러긴 한데 이면에 그 아이 같은 그런 모습 자기가 철정을 붙였던 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가슴이 그러니까 계속 다녔으면은 별일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뭐 쉽지는 사춘기 때 전학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특히 예민한 아이들 쉽게 환경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서초 강남이 전국에서 다 걔네는 쉽게 말해서 강남에 대한 판타지가 있잖아. 그래서 서초 강남이 다 애들이 모인다고. 근데 목동은 쉽게 말해서 이 지역 사는 애들 외부에서 쉽게 오지는 않아. 살아도 영등포나 주변에 강서 쪽에서 오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동네 애들이 좀 더 뭐랄까 그렇게 기복이 없이 그냥 평탄한 비슷비슷한 애들이 모여있다 그럴까요? 근데 강남은 튀지 않아. 강남은 근데 굉장히 들쑥날쑥한 게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이 적응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거죠. 내 말이.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걔만 생각했으면 있었겠지. 엄마 그게 애들이 어른하고 또 다르게 어른도 사실 생판 모르는데 데려다놓으면 스트레스 받고 막 엄마들 모임에도 처음에 학기 초에 갔다 오면 집에 가면 막 등 빠지잖아요. 근데 애들은 오죽 더 하겠어요. 어린애들이 전쟁터지 전쟁터. 학교 교사를 만나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다 종료됐다고 취재를 거부했는데요. 굳이 취재를 피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제 폭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자기들이 교사에게 물어봐서 학교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예? 우리 학교다라고는 얘기했어요? 아니, 저희가 직접 저희가 거기 앞에서 그냥 직접 물어봤고 네. 우리 학교냐고? 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교 맞다고 말하는 거고 특별히 뭐 조치 같은 건 안 한다 그래요? 조치 같은 잘 거? 모르겠어요. 저희 얘기 따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신 거 없어서 얘기해 준 게 네. 없어요? 담임 선생님도 아무 말씀 안 네, 해주세요? 그냥 조심하고 외부인 들어오면은 전화하라고. 전화하라고? 네, 그 정도하고. 오늘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교실 폭발로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 학생이 가스통을 터뜨리기 전 교실에서 학생 4명의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훔쳤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체포될 당시 이 학생의 가방 속에는 폭죽 2통과 휘발유 1통이 들어있었는데 이 학생은 서초동 소재 중학교와 그 옆에 있는 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불을 내려고 폭죽과 휘발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지난 6월 자신이 다니던 서초구 중학교에서도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재범이 우려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겠지만 이 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았다면, 낯선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팟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2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비례대표 축소 반대 그리고 정치개혁 3당 회담을 촉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오늘로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기로 소문난 국회의원들이 왜 로텐더홀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농성을 벌이게 됐을까요?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농성장에서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데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인터뷰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이네. 네, 오래간만에. 네. 민주노동당 시절에 노동법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근자에는 세월호 때문에 저희가 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 하실 때 그때 뵙고, 그리고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이 로텐더홀에 앉아서 농성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고 또 박근혜 대통령 반환점을 돈 시기이기 때문에 참 저희도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당 혁신을 과감하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예비내각 제도도 지금 출범을 시켜야 되고, 진보 재편도 해야 되고,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이 거꾸로 된 개혁을 또 똑바로 세워야 되고, 일이 많은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의당 의원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의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이게 마치 뭐 소수 정당의 서름을 극복하기 위한 소수 정당의 민원처럼 생각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승자독식 그 정치 구조 때문인데 말하자면 아무리 잘못해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 2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말하자면 선거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제도를 이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제대로 펴서 정의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소외된 그런 국민들이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민을 닮은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데 문제는 뭐 개혁커녕 오히려 더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비례대표 축소를 거론했고 또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서 담판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밀실야합 의도도 드러냈고 심지어는 뭐 정계특위도 뭐 없애겠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 뭐 그건 바로 잡혔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국감을 앞두고 지금 이제 오늘까지 대표 연설을 하면서 다음 주 9일까지는 사실은 본회의가 열릴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직 충분히 논의해야 될 시기인데 이게 조기에 계약 기도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이제 농성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 여러 가지 의제들을 응축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게 무슨 그 국민들은 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정의당이 농성을 한다고 하니까 저 뭐 소수 정당이 이참에 뭔가 좀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좀 그 의석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주류 언론에서는 아예 좀 다루지도 않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왜 이런 농성을 아마 정의당 의원님들이 하고 계신가라는 것조차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셨는데 이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의도 이런 것은 어느 지점에서 제일 정확하게 드러났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비례대표 무용론, 뭐 심지어는 좀 적대론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기 그 주호영 의원하고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새누리당 주호영 주호영 의원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냐 하니까 비례대표를 1회밖에 못하게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들어온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를 호시탐탐 노리니까 내 지역구들을 다 노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비례도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얼핏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그 공정한 또는 평등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총선 앞두고 뭐 당내에서 서로 밥그릇 지키기 위한 그런 갈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의 이 비례의 의미 이것은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 비례대표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비례대표 제도의 본래 취지, 도입의 취지조차도 이 정치권에서 공유가 안 돼 있다는 사실에 제가 이번 과정에서 굉장히 경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도 이 비례가 도대체 무슨 비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전문성이 있는 비례의원을 해야 된다든지 또 계층 대표성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물론 전문성이나 계층 대표성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도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애당초 비례대표라는 이 비례의 개념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만큼 의석수를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구의 소선거구제는 그거는 1등만 당선되는 거니까 이 소선거구제는
그 원리상 승자 독식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이 승자 독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절반 가까운 사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혼합해서 네. 혼합 선거 제도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들 중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핵심이 뭐냐면 그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지역구에서 나타나는 그 불비례성을 네. 어떻게 비례로 보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혼합제도를 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비례대표가 54석으로 네. 18%인데 네. 28% 비중은 이 혼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최고 낮은 비율이죠. 굉장히 낮은 비율로. 최고 낮은 가장 낮은 의석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그것도 이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있어서 그러면 지역구에서 지지율은 많이 얻었지만은 의석을 못 얻은 이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병립해서 여기 뭐 정당 지지율 높은 데서부터 또다시 배분을 하니까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보완하는데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자 독식 선거 구조가 도드라진 그런 폐해가 우리나라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해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의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뭐 분구되는 지역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뭐 저기 어디 무슨 사고지구당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내부에서 불꽃 튀게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거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의원님의 말씀대로 살벌한 경쟁이 지금 국회 안에 또 국회 밖에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여당 야당이 없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 저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도 제가 비례 의원님들 만나 보면 아니 오늘 왜 거기 그 뭐 지역구 뭐 행사했다는데 안 가요? 내가 그러면 비례들이 오는 걸 싫어한대. 선거 지원 보궐선거 때도 네. 아유 그 보궐선거 지원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역구에서 비례들이 선거 지원 오는 거 부담스러워한대. 왜냐하면 그 지역에 눈독 들일까 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무슨 지역구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왜 국회의원인가?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생계형 국회의원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정말 그런 정도라면 이게 정말 본질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이게 전국구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인데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골고루 반영이 돼서 말 그대로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 불신을 갖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들 당리당략을 위한 일이나 또 뭐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일, 기득권을 위한 일은 뭐 전광석화처럼 뭐가 잘 되는데 뭐 법도 넘어서면서 되는데 서민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맨날 말로만 떠들지 해결되는 게 없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식이 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국회를 와서 봐도 뭐 서로 대결 정치다 뭐 또 뭐 소모적인 정치다 이야기하지만 기득권을 위한 협력은 아주 짬짬이가 잘 됩니다. 기득권을 위한 그럼요. 때로는 뭐 땅값 올려주는 일도 잘하고 감세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공농성 노동자들하고는 눈도 안 맞추려고 하는 게 현재 국회다. 그런 점에서 그만큼 국회 내에 우리 국민들의 분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 들어오려면 선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지금의 어떤 승자 독식 선거 제도는 신생 정당이나 또 진보 정당이 단박에 50%를 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지지를 받더라도 의석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비례대표 제도로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영구히 양당해 먹겠다. 이런 것이나 다름없고 그래서 이 김무성 대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의석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비례를 줄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첫째로는 이번 헌재 판결은 농촌 대표성, 지역 대표성 다 중요하나 그 으뜸은 국민주권주의 그 으뜸은 1인 1표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평등의 원리다. 그런 점에서 지역구 또 농촌 지역 대표성을 근거로 해서 그 평등 선거의 아주 제한적인 보완 장치인 이런 비례대표제를 축소하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농촌 지역 대표성을 축소하지 말아야 된다는 문제인식에 저는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석수를 늘리자고 해야 돼요. 그게 솔직한 그리고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발상이고 그렇지 그걸 한다고 비례성을 더 구부리겠다. 가뜩이나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더 구부리겠다는 것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반민주적인 그런 발상이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의 경우에 여당 새누리당은 지역구는 뭐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도저히 줄일 수가 없으니 차라리 비례를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뭐 서슴없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야당은 또 좀 야당의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또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구분 없이 농어촌 의원들은 의석수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농어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들 강력하게 농어촌 지역을 지키시라. 그러시려면 공동으로 의석수 늘려라, 국회 정수 늘려라 이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요구를 하시라.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드리겠다,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내년 총선에 그 공천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그런 말은 못하고 그러고서 자꾸만 300석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 축소만 기다리는데 이것은 정말 제밥그릇 지키기 참담한 제밥그릇 지키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굉장히 비겁한 태도 같아요. 가장 용감하게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될 국회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비겁한 태도로 이 제도를 임하고 있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비판하실 걸 알면서도 제가 정수 확대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펴려면 여기 뭐 지역구 의원들이 절대 다수인데 지역구 줄이는 거 동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제대로 이루려면 의원 정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양당이 뭐 국민들은 이제 특권 누리는 국회의원 확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특권을 팍 줄여서 이제 특권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을 늘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석고대제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무슨 립서비스로 세비삭감이니 뭐 특권 내려놓기니 이야기하다가 진짜 하자고 하니까 입 싹 씻고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차라리 정수를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요. 300인 무슨 동호회처럼 300석은 꼭 지키겠다 그러는데 왜 300석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진짜 특권을 내려놓게 하려면은 특권 국회의원들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의석수를 늘려야 돼요. 의석수 늘려서 희소 가치가 떨어지면은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안 옵니다. 월급도 자르고 세비도 자르고 의원 정수도 늘리고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국회의원인데 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 개혁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를 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덴마크 같은 북구라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뭐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소형차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하고 눈높이에서 똑같이 이런 의정 활동 한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스웨덴에 그 900만 명이잖아 인구가. 근데 370, 80 돼요 국회의원 숫자가.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도 한 우리로 치면 한 5, 6천만 원 정도 되고. 6천만 원. 그 정도 되는데. 평범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로텐돌이라 네. 뭐 주변에 웃음소리도 들어가고 좋습니다. 예. 그런데 가보면 네. 다 봉사직이라고 생각해요. 봉사직. 봉사직. 영예직.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그 권력을 누리는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봉사할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고 또 그 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15분 동안 비공개 면담하셨어요. 김무성 대표하고요. 네. 그 김무성 대표의 속내는 어떤 것들일까요? 속내는 첫째로 안 해주겠다는 속내. 비례 확대 안 해주겠다. 아니 비례 확대는 물론이고 네. 비례를 네. 뭐 줄이겠다는 속내죠. 근데 어제 뭐 다행히 네. 그 대표 연설에서는 그 말씀이 없으셨어요. 네. 양반은 못 되네. 바로 나타나셨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이 순간 지금 김무성 대표가 로텐도어를 향해서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비공개 회담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이거는 또 그러다 이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네. 그 그림을 딱 그리시더라고. 네. 우, 중도, 좌 이렇게. 우, 중도, 좌.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을 우에다 갖다 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하고 네. 좌 사이에다가 새정치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좌 저 왼쪽에다가 정의당을 갖다 놓고 정의당이 좀 더 오른쪽으로 네.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길래 이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누리당을 우에 더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제가 새정치를 중에서 중에다 갖다 놓고 네. 우리 정의당을 중하고 좌 사이에다 갖다 놨더니 그걸 다시 고쳐서 네. 우 한 가운데다가 아니 보수 한 가운데다가 그걸 갖다 놓고 네. 여전히 새누리당을 중좌 사이에다 갖다 놓고 네. 우리를 좌에다가 이렇게 네. 조금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건 농담이고 하여튼 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제도가 어쨌든 새누리당이 의석을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당한 초과 의석을 그동안에 양당이 누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여기 오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론 가지고 우리가 농성 들어간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싸우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성에 들어갈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네, 그렇죠. 그런 점이 좀 더 참담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양당의 입장이 같고 네. 우리 당의 입장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이제 농성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확고한 당론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새정치연합이 같이 해야 되는 농성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제 앞장서 주셔야죠. 왜냐하면 네. 또 문재인 심상정 그 대선 때 네. 약속도 있으셨고 아니 네.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고 네. 또 문 대표님도 공약이시고 또 문 대표님은 확고합니다. 그런 네. 점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 제도로 부당한 초과 의석을 양당이 다 누렸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진 세력 진출을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두 당의 이해관계의 입장을 볼 때 뭐 언제라도 이게 또 예전에 정개특위 네. 운용됐던 것처럼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네. 있는 것이고 네. 제가 뭐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가장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분이 문재인 대표님 같아요. 네. 새정치연합에서 가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 뭐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네. 제가 만나뵌 분들 중에서는 네. 네. 그 문 대표님이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네. 의지를 갖고 계셔서 네. 저는 뭐 이게 밑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개특위에서 해야 될 일들은 네. 오히려 좀 문제를 좀 전면화해서 이게 어떤 대표들 간에 정치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국면까지 충분히 국민들에게 네.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잘 싸우고 이렇게 하면 저는 뭐
적어도 나쁜 결론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김태년 간사께도 간사시니까 책임을 크게 느끼고 뭘 좀 잘 어떻게 그 선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시지만 네. 그건 사실상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좀 그 매끈하게 매듭을 지으시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전면화시키는 역할을 오히려 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김태년 간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찌됐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비례를 축소한다고 그러냐 막 역정을 내시며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정개특위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장우 의원님이 하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좀 일찍 출근하시네요. 네. 그리고 아주 여기 농성장에도 꼬박꼬박 다 들려서서 인사를 인사하시고요. 하시고. 그렇군요. 아주 태도가 좋습니다. 예전에 통합진보당 무슨 농성할 때는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분간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이 이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놓고 함께 풀어갈 뜻과 의지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일단 대표는 뭐 뜻이 외형적으로 어쨌든 당의 공식 입장이 같기 때문에 함께 지금 이제 공조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죠. 당론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인데 저희가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 저희 당은 작기 때문에 바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쟁이라도 열심히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교섭력을 높여주자.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제1야당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최우선 순위에 놓으면 방법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좀 딜할 것도 있고 내줄 것도 있고 그래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이 정치개혁 문제를 좀 전략적 우선순위에 놓고 당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원 정수 문제는 워낙에 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다 드셨는데 뭐 그건 존중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정수 문제를 그 당론 차원에서 다 드셨기 때문에 저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된다면 뭐 정수 문제를 포함해서 다 양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조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수 문제만 뺀다면 나머지는 이 문제를 전면화시킬 때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도 훨씬 국민들에게 저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왜? 똑같이 초과 의석을 가지고 그동안에 기득권을 누렸는데 우리는 그걸 내놓겠다는 거고 야당은 새정치는 내놓겠다는 거고 새누리당은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각을 세우면 가뜩이나 요즘 혁신 이야기 하는데 그 혁신 위해서 뭐 발표하는 것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국민들이 이거는 자기 걸 현금을 내놓는다는 거니까 그거는 뭐 확고한 저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뭐 저희 바람보다는 이 의제를 좀 우선순위에 배치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점이 좀 저희가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그 당이 워낙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차분한 검토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니까 다 각각이지. 예를 들면 어떤 분한테 만나서 말씀을 거기 또 그 책임 있는 분들에게 하면 그것이 좀 쫄깃쫄깃하게 내부에서 검토되고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 뭐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의미를 축소 규정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문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 비중에 비해서는 지금 당력은 안 실리고 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1일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기국회가 개원하면서 정개특위가 11월 15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좀 뭔가 구체적으로 좀 새로운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충분히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기습적으로 처리될까봐 이제 자리를 깔았는데 저는 이제 정개특위가 됐기 때문에 11월 15일까지 기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후에 이 3당 대표 회담을 포함해서 저는 뭐 충분히 뭐 협의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는 하여튼 뭐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새누리당은 지금 병렬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병립이든 뭐 연동이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병립도 연동 그게 아니고 축소로 그냥 그래서 이제 그래도 최고위원회에서 뭐 논의를 한번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3자 회담 문제도 뭐 교섭단체 제도가 아주 좋지 않은 제도지만은 뭐 국회 운영에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룰은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결승에 나간 두 팀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제가 어제 김무성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크로스로 만나고 또 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때 뭐 정의당을 배제하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제가 뵙고 국회의장도 중재에 나서실 뜻이 있고 또 그러나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논의가 아직 무르익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어제 그 김무성 대표도 뵙고 오늘 우리 이제 문 대표님 뵙고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이 투쟁 전략도 재검토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문제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요 어제 뭐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노동개혁 관련된 것은 약간 곁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3만 달러 됐다 뭐 이런 말도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문제를 좀 헛웃음만 지금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김무성 대표 어제 연설 말미에 개혁적 보수가 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 보수가 되시려면 제일 먼저 그 적대적인 노동관부터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드리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적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당내 현안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 밖에 보면 그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들 이거 좀 그냥 흘려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쉬운 해고라든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이슈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정의당이 제일 적극적으로 앞서서 싸워줘야 되는 정치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발이 묶여서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기 지금 오시는 두 분이 그 농촌 지역 절대 줄일 수 없다 하는 그 두 분입니다. 새누리당에. 저기 의원님, 저 그 농촌 지역 확대에 농촌 지역 축소하면 안 된다 지금 열심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돼요. 근데 농촌 지역 축소를 하지 않으려면은 몇 시부터 이러시는 거예요? 의원 정수 확대에 손을 잡으셔야 돼요. 축소 안 하려면 어떻게 선거제도 바꿔야 될까요? 지역구를 늘리면 아직 뭐 좀 지역구를 늘리고 좀더 비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우선 농촌이 급해갖고 그러니까 농촌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정수 확대를 가지고 여기 자리 까세요. 그럼 제가 여기다 정수 확대는 여기다가 펼쳐놓을 테니까.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참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 노동개혁 때문에 지금 뭐 민주노총 한상규 지금 이제 뭐 사실 큰일입니다. 어제 그 김무성 대표 연설의 핵심은 이제 노동개혁 뭐 자기들 말로 노동계약을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뭐 워낙에 노동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전근대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참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노사정위원회에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대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노동을 공격하는 거, 저거는 뭐 안 되면 그냥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걱정이 되고, 뭐 저희가 그렇게 여당이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뭐 이 지금 선거 제도 개혁 뭐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맞서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표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우리 회의를 해야 될 것 회의를 또 같아요. 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길게 못 붙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